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주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합의했는데 드론이나 미사일, 헬기 등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중국 시진핑이 4월이나 5월쯤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추측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끝나면 누가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까도 물밑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철강이나 시멘트나 여러 원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자재를 팔고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참사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많이 무너진 트루키에도 관심의 대상인데 트루키에는 이미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선 전쟁이 끝나야 인프라를 재구축할 수 있는데 올해 전쟁이 끝난다면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구경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경제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 중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1대1로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을 설득해 이 러시아를 등지게 만들어 고립시키면 전쟁을 더 쉽게 끝낼 수도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이런 부탁을 하려면 중국에도 베푸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뒤로 재건 사업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싸고 빠르게 재건할 수 있다면 중국의 손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철광석 대표 주자인 포데스큐 회장이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 지원금을 전달하며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진작부터 재건 사업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국이 재건 사업에 앞장선다면 호주도 덩달아 수혜를 볼 것은 자명합니다. 어찌됐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연방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은 매년 5월에 재무장관에 의해 의회에서 발표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방 선거가 5월에 실시되어서 스캇 모리슨 정부가 선거가 있기 바로 전달인 2022년 4월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발표 후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집권 정당이 바뀐 건데요. 이러니 현 정부는 급히 내놓은 이전 정부의 예산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뀐 정부인 안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집권 후 2022년 10월에 수정 보완된 연방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버짓 리페어라고 이름 붙인 수정된 예산안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보완하는 장치로 서민들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을 넣고 차일드케어 보조금도 누리고 이전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과다 부여된 예산인 이 광고나 여행 등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방향을 더 잡으면서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 ATO의 과세 대상을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이 태스크포스 팀에 예산을 더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제대로 된 예산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표되는 5월 예산은 노동당의 정책 방향에 맞게 예산안을 새로 선보이는 자리가 됩니다. 이 중 하나가 이번 주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입니다. 사실 개혁까지는 아닌데 주요 논점은 코로나가 닥쳤을 때 스캇 모리슨 정부가 허용한 연금 빼쓰기를 끊는다는 내용과 연금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부자들이 악용하는 것은 확실하게 막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애니에이션은 세율이 15%인데 고액 연봉자들은 연금에 돈을 조금 더 넣는 것만으로도 연간 몇천 불은 쉽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금액 상한을 3밀리언으로 제한해서 부자들이 연금에 필요 이상의 돈을 넣어 수익을 내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안이 정쟁으로 불붙으면서 코얼리션에서는 안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선거 때는 연금법을 안 바꾸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이 슈퍼를 뺐을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 노령화되면 이 연금에 얼마나 있냐가 제일 중요한데 당장 급하다고 그 돈을 홀랑 쓰게 만들면서 이 밴데이지 솔루션, 즉 임시 방편이라고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끝나고도 연금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빨리 마무리해야 이후 세대에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치과 방문을 위해 연금에서 돈을 뺏은 사람 숫자가 2배로 늘었다고 하며 171밀리언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급히 몸이 아프거나 의료를 위해서는 이 연금을 뺐을 수 있었지만 그 숫자가 급히 늘어난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쉽게 찾았을 수 있는 연금 시스템 때문이라는 겁니다. 치과에서는 코로나로 치과 방문이 늦어지고 가격이 올라 그랬다고도 하지만 연금 관리 입장에서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연방 예산안에 서막이 올랐으니 앞으로 정부 정책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 예산안이 자세히 알고 싶다면 budget.gov.au에 가시면 작년 10월에 수정된 예산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호주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고는 해도 호주 예산은 계속 적자입니다. 호주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테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한참 달아올랐습니다. 스캇 모리슨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작년 선거 시 지역구에서 패배하면서 정계에 머물지 않고 골드만삭스로 직장을 옮겨갔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코로나 극복을 아주 잘하고 있고 중국의 빠른 리오프닝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만 봐도 아는데 철광석은 작년 연말부터 55% 올랐고 석탄과 구리도 각각 24%, 16%씩 올랐습니다. 사실 이 철광석 가격은 작년 말에 뒤늦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의 반기 실적을 발표한 BHP의 이익은 32% 감소했고 주가는 내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